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아무래도 제조하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가 힘들어지겠지라는 우려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1년, 2년이 되는 지금 보면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가 찾아오고 있어요. 오늘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정책 중에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있다라고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패권 국가들의 지도 위에 우리 반도체를 한번 오늘 올려보죠. 소현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처음에 책 내셨잖아요. 예. 주식은 미국의 전략을 따라 움직인다. 예. 근데 첫 장을 봤더니 예.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이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실 미국 대통령이 그 대외 정책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뭐 좀 멀리 보면 네. 1985년도 때 우리나라 지수가 대략 한 250이었는데 그때부터 3년 만에 4배가 올라서 1000 찍었었어요. 81년도에. 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85년도에 미국과 사우디가 약간 합의를 한 게 뭐냐면 원유로 증산하자. 그래서 그 당시 유가가 30불짜리 35불짜리던 유가가 10불대 초반까지 빠졌어요. 네. 그래서 86년도에 대한민국이 뭐가 됐냐면은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가 기록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었고 뻑하면은 일본 가서 외채 꾸러 대통령들이 네. 다녔지 않습니까? 그게 80년도에 처음에 흑자 전환한 게 미국이 사우디와 합의를 하면서 원유 유가를 낮췄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 88 올림픽과 겹치면서 주가가 그 4배가 올라갔고 네. 반대로 일본은 뭐냐면 그때 플라자 협정을 맺으면서 엔화 강세가 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게 그 시초였죠. 그래서 그때 갈라진 게 한국과 일본의 그 어떤 큰 흐름이 갈라졌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뭐가 일어났냐면은 플라자 협정과 더불어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87년 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고 87년도에 일본의 100% 전자제품 관세를 때리면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반도체 흑자전을 했던 게 198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92년도에 1등이 됐고 1980년도에 메모리 반도체를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했던 일본 반도체는 거의 무너지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키옥시아 하나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뭐냐면 미국이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일본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소니 회장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그러면서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군사무기는 무용지물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엘리트들을 건드렸고 네. 그게 그때부터 일본에 대한 반도체 견제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뭐 다른 요소도 있는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게 컸었고 거기에 우리는 반대로 인텔이라든지 그 일본 반도체 때문에 어려움 겪었던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를 키워준 거죠. 그때 40년 전에 우리 한국과 일본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거의 70% 이상을 우리가 장악하고 일본은 키옥시아가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그림이 바뀌었던 게 그 그림이었고 지금 그게 다시 어떻게 보면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를 하면서 그 수혜를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서 김 기자님 우리가 반도체로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뭐 누구는 성과급 더 달라고 하고 뭐 주가도 올라가고 했지만 저는 그때 볼 때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과연 이게 우리의 노력 갖고 된 건가? 네. 아니 AI 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작년에 4천억 달러 했는데 올해 8천억 달러를 하거든 미국이. 우리 예산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AI 모델을 만든 저도 클로드를 쓰고 있고 네. 그다음 김 기자님도 구글 쓰지 않겠어요? 네, 제미나이 쓰죠? 네. 그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라도 만드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HBM을 만든 건 마이크론도 있죠. 물론 걔네 우리가 없었으면 백업이 안 됐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거를 했던 게 독립 변수는 저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와 AI의 천재들이 만든 거고 우리는 그 독립 변수에 잘 맞춰가면서 HBM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이익을 낸 거지 우리 단독으로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따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처음에 반도체를 이렇게 뭐랄까
그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미국이 반도체 국가 일본의 다리를 콱 잡아줘서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해서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이제 거대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한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예. 어찌 된 일인지 도대체 믿기지가 않지만 예. 그것도 보면 그 뒤에 미국이 중국의 발목을 잡아줬기 때문이다. 하나는 80년대 후반, 하나는 2020년대 중반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제목이 여기서 그 제목이 딱 나오는군요. 미국이 이 주식시장의 향방을 백악관이 만들고 있다. 예. 우리가 그 기반을 잡는데 미국이 상당히 큰 도움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2019년도에 반도체 가장 중요한 공정 장비는 노광 장비, EUV 장비인데 네. 그게 돼야 첨단 공정을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 세계 유일하게 네덜란드 ASML이 그럼요. 만들고 있는데 네.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지시한 게 뭐냐면 ASML은 EUV 장비는 중국에 수출 못해. 그랬죠. 그게 만약에 수출됐다면 지금 CXMT 갖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그 말로만 들어도 지금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별로 공포에 떨지 않았어요. 절대 미국 정부가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CXMT, D램을 쓰지 않을 거고 YMTC는 이미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못 쓰거든요. 적색 기업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아무리 걔네들이 만들었다 해도 공정도 떨어지긴 하지만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쓸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은 안 했는데 투자 심리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슨 뭐 수급적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겹치면서 그 한마디가 딱 던지니까 마치 기름에 성냥불 하나 성냥불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펀더멘털로 보면 미국이 EUV 장비 수출 통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중국 그 메모리 반도체 못 쓰게 될 그건 메인이었기 때문에 펀더멘털에서는 없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수급 때문에 넣다 뺐다 하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은 건데 펀더멘털은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미중 패권 경쟁이 있었고 특히 뭐냐면 미국이 사실은 2001년도에 중국을 WTO 가입을 해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2000을 찍었던 데가 중국이 WTO에 가입을 안 했으면 그때 2007년도에 우리가 2000이 못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2000이 올라갈 때 주력 종목이 뭐였냐면 반도체가 아니었거든요. 네. 철강, 자동차, 조선이었어요. 중국에 수출 많이 하니까 이들 업종들이 주가 그때 카드 사태 있으면 600인가 700 갔다가 그게 2000까지 올라가는 힘이 중국의 WTO 가입하면서 어마어마한 카드랑 2004년이니까 예, 2004년, 5년, 6년 이렇게 올라갔군요. 예, 그쵸. 그 4년, 그 카드 대량 끝나고 나서 2004년 말부터 슬금슬금 올라가서 5, 6, 7년도 때 그때 2000 찍었던 것도. 그러면 또 이것도 뒤에서 미국이 좀 밀어줬네. 그거는 이제 중국을 WTO 가입하면서 그때 미중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네. 중국이 막 수출하는데 핵심 부품은 다 우리 거 철강제를 쓰고 네. 그 다음 우리 화학 제품 쓰고 막 그러니까 그때 좋았거든요. 그 증권시장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해외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정치적 리스크를 제일 먼저 분석을 해요. 이 책에서 네. 뭐가 있냐면은 워렌 버핏이 왜 중국의 BYD와 대만의 TSMC를 팔고 일본의 종합상사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미국의 큰 지정학 대투자자들은 미국은 글로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지정학 전략을 항상 보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해서 제가 좀 쳤던 게 우리 기업들도 되게 잘하지만 금리와 그 다음에 무슨 환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이 무슨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지 중국이 무슨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눈여겨보면서 좀 주식 투자까지 같이 하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고 이 책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반도체다. 알겠습니다. 오늘 패권 전쟁이 만드는 부의 지도, 주식은 미국의 전략을 따라 움직인다. 그 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기회를 얻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